그 접근 방법으로서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의료기관 개인정보 처리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이러한 어떤 조치 절차가 필요치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74% 이상의 부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실 때 동의를 받는데, 결국은 이 동의를 받은 어떤 그런 정보들은 어디다가 활용하시기 위해서, 즉 진료 목적 이외의 어떤 부분에서 사용하실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수집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수집할 때 이제 만약에 동의를 받은 경우 그 동의 양식에, 동의 서식에 들어가야 되는 항목들이 있죠. 수집하는 항목들, 수집 목적, 그 다음에 고의 이용 기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동의 거부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다른 민간 부분보다도 훨씬 더 수집 목적, 항목, 고의 이용 기간은 높습니다.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 잠깐 보십시오. 이 동의를 거부할 수 있고 이 동의를 거부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어떤 부분에서 보면 확 떨어집니다. 다른 부분하고. 왜 그럴까요? 그 수집 동의와 관련된 항목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을 일부 기관에서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정보통신망법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포털이나 이런 데 가서 가입해 보십시오. 그러면 마지막 이 네 번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망법에는 그게 안 들어가도 됩니다. 필수 조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이제 일명 벤치마킹 하시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삭제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 마지막 네 번째 부분도 필히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 꼭 죄송하지만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3자 제공에 대한 부분입니다. 3자 제공과 관련해서는 인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높습니다. 낮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있는데, 그 다음에 지금 현황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면 목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 근거 없이 그냥 제공하는 케이스도 1%가 있다니까 이 부분은 다 위반 사례로서 처벌 대상이죠. 예? 목적 외 이용에 대한 어떤 이 부분도 인지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92% 정도 되는데, 아마도 그 의료기관들이 그동안의 의료법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런 관련 개별 법령에서, 의료 관련된 개별 법령에서 누설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항들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제3자 제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목적 외 이용의 금지라든지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위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점들이 조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준수율이 5%가 안 됩니다. 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여러분들 아마 오늘 오전부터 다 하셨겠지만 위탁이 이루어지시는 경우에 있어서 이 조치사항은 뭡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위탁이 있을 경우에는 동의는 없어도 되죠. 동의는 없더라도 동의 사실에 대해서, 수탁자에 대해서, 그 위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수탁자에 대해서 수탁자하고 문서로 계약을 하고, 그죠? 수탁 관계에 대한 그 부분을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문제는 공개하고 있는가? 3%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별도 조치 없이 위탁한다. 이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실제로 공개하고 있는 비율은 3%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나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다는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민번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민번호와 관련해서는 보면 그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주민번호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의료법에도 따르면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때 진료기록부 안에 주민번호가 들어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번호에 대한 수집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법령의 근거가 한 어떤 주민번호 수집이 75%밖에 안 되고 나머지 한 20%는 동의를 받는다라고 하는데, 방금 전에도 아마 강사분께서도 말씀하시는 발표자분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주민번호에 대해서는 원래 8월부터 실제로 법에 없으면
동의 받아가지고는 수집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 부분들이 있다는 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조금 다들 이제 생각들이 그렇게 하고 계신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유 식별번호하고 주민번호는 같은 개념은 아니죠. 그죠? 주민번호하고 고유 식별번호하고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고유 식별번호 중에 하나가 주민번호인 거죠. 결국은 고유 식별번호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거는 주민번호 이외에 여권번호,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면허번호, 그 다음에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머지 세 개, 여권번호나 주민번호나 자동차 운전면허번호나 그 다음에 외국인 등록번호는 실제로 동의에 의해서도 수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8월 7일부터 주민번호만 안 된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발표 자료들을 보면 고유 식별번호는 8월 7일부터 안 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만 그렇게 생각했나 봅니다. 예, 주민번호 이외에 대체 수단을 강구토록 되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형태들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CCTV와 관련해서도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업장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다는 것이 민간 평균보다는 높습니다만 여전히 한 18%, 17% 정도가 여전히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고 있죠. 의료기관은 뭐 국가보안시설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설치판을 이제 만드는데 예외 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없기 때문에 여기 비어있는 17%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17%도 이제 안내판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CCTV를 운영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CCTV 관리, 운영에 대한 규정이, 방침이 있죠. 운영 및 관리 방침이 있는데 이 관리 방침을 처리 방침 안에다가 같이 해서 만들어 두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만드셔도 물론 됩니다. 됐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안에 하나의 항목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만드는 것들을 아마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처리 방침,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리 방침도 보면 3분의 1 정도가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처리 방침은 홈페이지 제일 앞에다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있고, 근데 왜 이렇게 3분의 1 정도 안 하고 있느냐? 의무사항인지 몰랐다. 이거는 너무 하시는 겁니다.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도 이후에 지금 4년째 가고 있는데, 그렇죠? 작성 방법을 몰라서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거 뺏기면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 그렇죠? 벤치마킹 하면 되는데, 좋은 말로, 그렇죠? 다른 좋은 병원들, 아주 잘 된 병원들 거 그냥 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리고 담당자 이름만 바꾸면 되고 방식들 몇 가지만 바꾸면 되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아직은 과태료를 안 받으셔서 이렇습니다. 네, 예, 번거로워서 기타가 있습니다. 안전성 확보 조치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보사인에서도 나름대로 조사도 하고 뭐 각종 이제 협단체에서도 합니다만, 이 내용은 안전행정부에서 조사한 그 실태조사의 결과인데 보시면은 다른 기관들, 다른 뭐 민간 부분보다는 높습니다. 분명코 높은 건 사실인데요. 근데 문제는 그 우리나라 민간 부분에 있어서 가장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잘 되고 있다는 어떤 그런 금융 쪽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많이 떨어지는데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부분은 뭐 아직 이제 과도기라고 치고, 그런데 특히 이 두 가지, 물리적인 보관 장소하고 그 다음에 접속 기록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다른 민간 부분보다, 그리고 뭐 금융 쪽보다도 훨 더 떨어지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금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진료 기록부라든지 이제 종이 문서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접속 기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법상으로 여러분들도 뭐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접속 기록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6개월 정도 이상, 최소 6개월 동안 보관을 하셔야 되죠. 접속 기록에 대해서. 그리고 접속 기록에 관련돼서 남겨야 되는 항목들도 실은 지금 법적으로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체계적으로 해 놓으셔야
나중에 저희 원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저희 한국정보진흥원에서 PIPL 그 인증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 인증받으시기 위해서는 이 6개월 이상 인증 접속 기록에 대해서 사전에 계속 보관하시면서 주기적으로 뭐 월 1회라든지 뭐 분기별로 한 번 정도씩은 꼭 로그 기록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체크하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암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암호와 관련해서 뭐 특징으로 본다면 뭐 주민번호는 거의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 특징이 뭐냐면 요건 것 같습니다. 정보 암호를 안 하시더라고요. 주민번호도 그렇고 바이오 정보도 보면 일반적으로 정보 암호를 하는 이런 어떤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의료 분야는 정보 암호화보다는 일부에 대해서만 암호화하는 어떤 그런 특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정보에 있어서도 정부 그 민간 전체에서는 대부분 다 그냥 전체 하는데 나눠서 하십니다. 전부 암호화와 일부 암호화가 나눠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암호화를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도 뭐 물론 이제 업무적인 어떤 측면 때문에 아마 이런 행태들이 나타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전부 암호화나 이런 부분으로 이제 방향을 계속 틀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이제 안전행정부 합동점검단, 그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에서 주로 이제 그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나갔던 실태 점검에 대한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거버넌스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태 점검은 그 2012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 6월까지 나와 있는 자료를 정리를 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실태 점검을 나갈 때의 어떤 그런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합동점검단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만약에 해당 업종이 찍히는 경우, 해당 업종 여길 나가겠다라고 전략적으로 찍은 경우 그 영역에 있는 어떤 그런 이 기관들 혹은 조직들, 뭐 아니면 회사들 뭐 거기에 온라인 홈페이지를 들어가 봅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그 기관이 실제로 좀 뭐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그러면 처리 방침도 보고 그 다음에 회원가입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적발된 사례들을 내용들을 보면 위탁과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접속기록 미보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6개월 이상 보관해 최소 6개월 동안 보관해야 되는 접속기록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전송이나 저장 시 암호화되는 어떤 그런 미암호화해가지고 넘기는 요즘 뭐 일부 신문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모 단체가 있죠. 정보화 사회 실천 땡땡이라는 그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한 분이 그 일정한 영역들을 이제 지정을 해서 그분이 와이어샥을 가지고서 회원가입을 해봅니다.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회원가입을 했더니 그 회원가입할 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어가지고 들어갔을 때 승인이 떨어지는 그 과정에서 아이디 패스워드가 내부망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죠. 그죠? 나오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암호화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와이어샥으로 해가지고 확인해서 그 전송 구간 암호화가 안 된 어떤 그런 기관들을 그 영역에서 쭉 몇 개를 잡아가지고 이제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탁 말씀드릴 거는 그거는 누구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와이어샥은 오픈 소프트웨어라고 들었습니다. 누구나 다 이제 다운받을 수 있고 그거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만 이제 배우면 충분히 쓸 수 있다고 합니다. 패킷도 알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디를 저는 회원가입 안 했지만 여러분들 기관에 회원의 아이디를 홍길동을 넣고 패스워드를 1234라고 해가지고 넣었을 때 패킷상에서 이름이 홍길동 그 다음에 1234를 찾아가지고 나오면 그거는 전송 구간에 대한 암호화가 안 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낸답니다. 여러분들께서 업무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그러니까 그게 그 구간이 돈이 얼마 안 든다고 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그 가격은 잘 모릅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이제 적발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실태 점검 결과에서 주로 지적되는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내용일 거고 해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의료기관의 유노출 현황입니다. 결국 이러한 어떤 그런 처리 현황에 따라서 처리 현황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의료기관에 있어서 개인정보 유노출 현황들은 상당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고 다양한 곳에서 터지고 있다는 거죠. 해킹에 의해서도 터지고 그 다음 내부 직원에 의해서도 터지고 그
그렇죠? 뭐 실수로 구글 검색에 의해서 또 터지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의료기관에 있어서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들이 유출되고 있다는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뭐 다 보시던 어떤 내용들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관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유노출됐다고 해서 업무가 안 돌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날 와도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 그렇죠? 아무도 모릅니다. 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받습니다. 여러분들 기관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습니다. 그때서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DB가 털려가지고 그것이 박살이 났다. 그 다음날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관은 난리가 날 겁니다. 업무가 안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유출이 되거나 침해가 돼도 모릅니다. 대부분 컨트롤 C, 컨트롤 V이기 때문에 카피 앤 페이스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니까 모르죠. 하지만 그러한 어떤 유출이 모른다고 해가지고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는 게 아니죠. 이런 부분에서 붙게 되면 여러분들 상당히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소송의 부분 요즘 아마 보셨을 겁니다. 원래 1월달 그거 터져가지고 카드 3사가 실질적으로 받은 손해, 피해 뭐 4,800억? 이렇죠. 그죠? 지금 4,800억이랍니다. 엄청난 금액일 겁니다. 이제 뭐 10만원, 20만원, 뭐 200만원까지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붙으면 얼마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개인 의료 정보에 대한 어떤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다양한 노력들을 하시는데 시스템만 도입해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다. 또 다른 방식, 즉 조직이나 시스템 운영, 보관, 감시체제 등 이러한 종합적인 어떤 그런 개인정보 보호 활동들이 필요하고 그 활동들을 어떤 그런 이름하여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라는 어떤 체계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해서 두 번째 장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라는 어떤 부분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환경은 보면 최근의 개인정보 보호 환경은 이런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어떤 요구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법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엄격하게 갑니다. 과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 기관의 보안 담당자만 이제 그 불구속이나 이렇게 됐습니다. 최근에는요, 법이 바뀌었죠. CEO 회인 근무권 그냥 나오죠. 과징금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과징금이 몇 프로까지 올라갈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총 매출액이 얼마? 뭐 이런 단어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심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인식들도 상당히 향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일들도 많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출사고에 따라서 조직이 존폐 4,800억 두드러 맞으면 지금 카드 사니까 버티죠. 일반 제조업 같으면 4,800억 맞으면 그냥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투자가 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윗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투자야, 비용이야, 진짜 투자야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투자인데 윗분들은 비용으로 생각을 하시죠. 이게 문제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셔야 됩니다. 정보화가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매년 3, 4조씩 이상을 그 국가 예산으로 넣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되니까 또 넣어야 돼? 시스템 하나 구축해 놓으니까 10억 들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뭐 한 10%, 20%씩 됩니다. 3, 4년 지나니까 시스템 비용 구축한 만큼 또 돈이 들어갑니다. 윗분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쟤 도대체 뭐야? 이러죠.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정보화에 대한 투자 자체도 실은 상당히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즉 개인정보 보호 투자에 대한 어떤 투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꼭 이제 뭐 완전한 이게 금액으로 매출액 증대로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분명한 성과가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속적인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렵죠. 인식만으로 이거는 비용이 아닙니다. 투자입니다 라고
백날 첫날 얘기한다고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은 새로운 어떤 접근 방법이 필요하고 그것이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갑니다. 개인정보 처리상의 어떤 특징을 보면 다양한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정보 보호는 보면 조직 내적인 측면이 있죠. 조직 내부만 관리하면 됩니다. 사람들 진짜 바짝 두으면 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는요. 정보 주체라는 또 다른 틀이 있죠. 이해관계자가 또 있습니다. 그분들이 괜히 쓸데없이 게시판에다가 자기 개인정보 다 올려놓습니다. 내가 올리라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은 굉장히 복잡하다. 그리고 전사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은 이거죠. 그러니까 뭐 꼭 정보 담당관실 혹은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자만 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은 모르시죠. 제3자 제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해당 일선기관에서 제3자 제공, 그 다음 목적의 이용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승인받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법과 규정과 관련된 컴플라이언스들이 상당히 다양해지고 있다. 실제로 보면 의료기관에서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컴플라이언스가 들어있는 어떤 그런 관련된 법령들을 보시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필두로 해서 의료법 해가지고 상당히 다양한 곳에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된 조항들이 들어있죠. 이 부분을 모르시면 동의 안 받아도 되는데 동의 받아야 됩니다. 2번 일하십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부탁드리고요. 결국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그 다음에 투자 성과에 대해서 가시성을 확보하고 기관 내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즉 그동안에 있어왔던 방식과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접근 방법이 한 번 정도는 필요하고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최고 책임자라든지 최고 경영자들의 관심과 노력들이 필요한데 거버넌스라는 어떤 이름 속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같이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겁니다. 정보 보안도 그렇지만 개인정보 보호 쪽에 있어서는 더더욱 최고 책임자들의 어떤 그런 관심과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쉽게 끌고 나가기 어렵습니다. 정보 보안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잘하면 본전이죠.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자들은 잘하면 본전입니다. 잘 막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는 어떤 의미냐? 기관에서 업무에 있어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관리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거는 목적이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냐? 최고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관 내외부에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조직과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 이것이 아마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리더십과 조직과 프로세스를 갖추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가 나아가는 어떤 그런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유사 거버넌스들이 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뭐 정보보호 거버넌스 여러분들 잘 아시는 IT 거버넌스, 인터넷 거버넌스, 기업 거버넌스, 그 다음에 뭐 데이터 거버넌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보 문화 거버넌스도 있습니다. 수많은 거버넌스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왜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일까요?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꼭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라는 이름 하에서 필요하냐? 정보보호 거버넌스 있는데 거기다 붙이면 안 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결국은 정보보호하고 개인정보 보호하고는 뭔가 다른 정보 중에서 정보보호 대상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정보보호가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반대로 개인정보 보호 쪽에서는 그 또 다른 객체가 있다, 또 다른 주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 보호하고는 또 다른 어떤 그런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 쪽에서 훨씬 더 크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 둘 사이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으니까 교집합은 분명히 있지만 서로 간에 다른 영역들이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같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하고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잘 아시다시피 대학교 이제 정보보호학과나 정보보안학과에서 대학교에서 이제 교수님을 채용할 때 이제는 개인정보 보호 전공자를 뽑는다고 합니다. 즉 학문적으로 이제 서서히 정보보호하고는 또 다른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이 하나의 학문적인 틀로서 이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 쪽에서 뭔가 이제 성을 쌓겠죠. 쌓으면 이제 하나의 또 다른 학문의 형태나 이러한 것들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개인정보 보호 쪽에 있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하고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아마도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라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조직을 대상으로 한 조직들이,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 업무 담당자 하는 곳에서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들과 기능들일 거고,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는 좀 더 위에 상위단에, 즉 최고 책임자 중심의 어떤 그런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주로 전략적인 측면이 강한데 비해 관리 체계에서는 정책적인 측면, 즉 한 단계가 떨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실은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정보 보호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그러면 의료기관들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가? CPO 지정 봤더니 다 됐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50%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지정하는데 힘든 거예요. 이게 그렇죠? 업무를 부과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 분, 대부분 새로운 분을 딱 해가지고 그분한테 너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만 해 라고 하는 경우 거의 없죠. 야, 너 이거 하고 있는데 야, 이것도 하나 같이 하지? 이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참 그다음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 분야에 있어서 48.2%가 지정되어 있고 아직 52% 정도는 아직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봤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가 하는 것은 5%도 안 됩니다. 주로 총무과에서 요즘 많이 합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정보화 담당관실에서 많이 안 해서. 그죠? 초창기에는 정보화 담당관실에서 주로 다 했죠. 전산실에서. 근데 최근 들어서는 총무부에서 그래도 이 업무 자체가 준법이라든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어떤 준수라는 어떤 그런 의미 때문인지 이쪽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인정보보호 전담부서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없다. 전담하는 것도 없다. 50%.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어떤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 담당자 현황을 보면 1명이 안 됩니다. 의료기관 같은 경우. 그것도 전담도 아닙니다. 다른 업무 하시면서 정보보호 업무 하시거나 다른 업무 하시면서 같이 하십니다. 예산을 받습니다. 의료기관은 더 심각합니다. 어떻게 이거는 보면 민간 평균이 350만 원인데 의료기관은 더 적습니다. 물론 잘하고 계신 기관들 있습니다. 그거는 종합병원이나 이런 부분들 잘하고 계시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아직도 전반적인 어떤 실태 자체, 의원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금 부족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관심들이 실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짜 쪼매난 구멍 하나 막으면 되는데 그게 나중에 터지면은 진짜 제 방 다 터지면 감당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들은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른 3분의 2 정도는 하고 계시고 3분의 1은 여전히 안 되고 있는데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아서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통해서 기관 내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조금 확산하고 인식을 좀 제고해서 그 기관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조금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기관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주로 이제 하고 있는 활동들이 주로 보면 서식들 개선하는 것, 다른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 좀 보셔가지고 하시는 경우들도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뭐 캠페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런 부분은 좀 미약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동의서라든지 이런 부분들 주로 많이 활동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저희들도 이제 활동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모양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발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확산될 수 있도록 좀 저희들도 좀 발굴도 하고 그다음에 우수 사례에 대한 어떤 그런 선정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여기 오늘 여기 언론사인 여기랑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시입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실제로 시간도 조금 많이 지나가는데요.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를 그럼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구축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건대 실은 이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구축 절차가 의료기관만의 어떤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을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좀 원칙적인 일반론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적어놨는데 다음번에 발표드리거나 다음번에 어떤 그런 퍼블리시 할 때는 좀 더 의료기관에 특성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체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도록 꼭 약속드리고요. 오늘은 조금 일반론적인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영역은 크게 5개일 겁니다. 전략적인 영역, 이 부분은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리더십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 즉 그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하고 그 의료기관에 있어서의 업무적인 비즈니스적인 어떤 측면과의 연계 부분들, 전략적인 영역, 즉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전략적인 연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치 제공,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 비용을 넣어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논거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개인정보 보호 자원관리, 위험관리, 성과관리 이러한 부분들이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적인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어떤 영역들을 고려해서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를 구축하실 때, 구현할 때 고려하셔야 될 요소는 프로세스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조직과 정책, 인력을 배치하고 관련된 솔루션과 그 기관의 문화적인 측면, 인식적인 측면을 제고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 구축 프레임워크는 전략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서식까지 그 기관에서 CEO들이 전략을 구축하고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된 정책, 지침, 절차, 마지막 서식이라는 어떤 그런 형태로 구현이 되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정보보호 거버넌스의 구축 전략입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최고 책임자가 비즈니스 전략을 확정을 하면 그것에 대한 다른 위험관리나 정보보호 전략을 수립하고 여기에 따른 정책과 기준들을 마련하면 그것에 따라서 실행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정보보호 거버넌스의 구축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아닌데요. 라이프 사이클 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보안 대책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들, 그러니까 물리적인 측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있어서 즉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조직을 배치하고 일어나는 부분들, 관리 체계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될 어떤 그런 컴플라이언스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아마도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구체적인 안이 되지 않을까. 그냥 이건 아닙니다. 그냥 한번 만들어 본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이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구현 절차를 말씀드리면 5단계로 아마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최고 책임자 CEO의 의지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못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구성해서 자기의 권한과 이러한 부분들을 넘겨서 최종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인 계획과 목표를 선정하는
그런 단계가 아마 시작 단계가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그 시작이 되면 그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실태를 분석하는 과정, 위험 분석이라든지 성숙도, 그 다음에 수준 진단 등을 통해서 그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들을 개인정보 보호 역량이라고 해야 될지요. 그러한 부분들을 평가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석에 의해서 나와 있는 그 분석에 따라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대책이라는 부분으로 만들어가는 거버넌스 구현하는 과정들입니다. 프로젝트를 어떻게 계획하고 필요한 솔루션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선정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마지막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는 과정, 이것이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의 구현 절차가 아닐까. 즉 계획을 세우고 특히 그 계획에 있어서는 그 최고 책임자하고의 어떤 그런 이제 그 연계성을 통해서 그 기관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 부분을 알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그 기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들을 만들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그것이 지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학습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의 체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